안녕하십니까. 시사전북 맛수맛장의 PD 이휘연입니다. 기자 이화연입니다. 지난주 맛수맛장에서는 익산의 유턴 기업들이 안착하지 못하는 배경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법규 위반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익산의 유턴 기업 정착이 순조롭지 못한 점을 보시고는 유턴 기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익산뿐 아니라 부산,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익산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보다 분발해야 할 것이라는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위험천만한 실태를 보시고는 그동안 스쿨존 내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지키지 않아도 벌금이나 감점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꼭 지키겠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 스쿨존 안에서 규정 속도가 시속 30km이면 너무 느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동 전문가가 아동의 성향을 자세히 분석해주고 속도별 제동거리 비교 실험을 보여줘서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맛수맛장에서는 방송을 보고 느끼신 소감과 주변에서 접하는 부조리와 불편 사항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환경 보전을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규제를 좀 받지 않겠다는 측면이 강해서. 저요? 아이들이 부를 때? 네, 선생님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좋은 물을 마시면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이휘연 PD도 올 초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취재했었죠. 취재 이후에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그냥 마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실제로 지난 봄에 수돗물 관련된 아이템을 취재한 이후에 저는 집에서 정수기가 아닌 수돗물을 계속 마셔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까지 수돗물 마시기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여전히 집에서 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데요. 전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용담호 상류에서 수질 감시 장치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담호 수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텐데요. 광역 상수원인 용담호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는 물론 충남 서천군 주민까지 100만 명 이상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 건설된 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수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자율 관리라는 게 뭔가요? 네, 보통 상수원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이 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상수원 자율관리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받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해당 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에게 수질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자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되면 그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용담호 자율관리를 연장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지를 올해 말 결정합니다. 11년째 자율관리해온 용담호,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옥빛강이 비단결처럼 흐릅니다. 서해 바다까지 400km를 흘러가는 금강. 장수 뜸봉샘에서 솟아오른 물줄기는 60여 킬로미터를 굽이쳐 돌아 용담호에 다다릅니다. 면적 36제곱킬로미터, 한 해 공급하는 물 6,500만 톤. 용담호는 전국에서 5번째, 전국에서는 가장 큰 상수원입니다. 용담호에서 상류 쪽으로 6km쯤 올라가면 마을이 하나 나타납니다. 문반진 씨는 이 마을 하천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잘 자란 벼 사이로 조그마한 것들이 꾸물거립니다. 우렁입니다. 문 씨는 농약을 쓰지 않으려고 5년 전부터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안 쓰니까 몸도 편하고요. 또 이제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으니까 맑은 물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쌀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일석사조지요. 농약보다 비용이 더 들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는 결심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용담 수질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 친환경 농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힘드는 일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해서 이 오염을 안 시켜서 후대에게도 좋은 물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경작지는 어떨까? 날이 가물어 수위가 얕아진 용담호 상류 하천. 하천 가장자리 바닥이 드러난 땅에 무언가 심어져 있습니다. 깨밭입니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경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경작지입니다.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강에서는 강물이 가득 찼을 때 잠기는 곳까지 농작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홍수 시의 위험도 있고 또 그 이용에 따라 가지고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견되는 즉시 금지를 하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호 상류에 이런 불법 경작지가 적지 않습니다. 경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바로 아래에서도 이미 수몰 보상금을 받아 비워놔야 할 땅에서도 버젓이 불법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 금지 푯말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비료와 농기구를 쌓아놓은 창고까지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면 강물이 들어차는 곳이지만 평소에는 맨땅이어서 주민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숨기고 땅도 없잖아요. 그렇게 아까워서 지어 먹는 거예요. 그 먹느니 풍당 수고면 뭐야. 불법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농약 때문에 그 가려면 뭐들이야 농약 때문에 농약 치면 벌 긁는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친선 안 칠게요 그래요. 날마다 용담호 주변을 돌며 단속하는데도 불법 경작이 없어지지 않자 환경부는 용담호 주변 땅의 비점 오염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작할 수 없는 지역들에 또 개인적으로 불법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보완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대로 놔두면 용담호 수질이 이상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담호로 흘러가는 하천. 들여다보니 물이 녹색입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도 납니다.
하천 바로 위에는 대규모 양계장과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도 분류를 다 처분을 바로바로 그때부터 못 나가니까 그 중간중간 또 야정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렇죠. 진안군은 지난 2008년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만든 뒤에 2011년과 2012년에 규제를 더 강화해 축사가 새로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아예 지을 수 없는 곳을 지정하거나 마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용담호 유역에 들어선 축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강화되기 전입니다. 자율관리가 시작된 뒤에도 지난 2012년까지 축사가 꾸준히 들어섰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좀 들어선 때가 2007년에서부터 작년까지 예전 이제 한 7년 정도 됐네. 본격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그 사이 정도에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진안군은 공무원들이 용담호 유역의 마을을 나눠 맡아서 축산 폐수 배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출 시설이 염려가 돼요. 비가 오거나 어쩌고 전 직원이 출동을 해서 가서 점검하고 그래요. 용담호 상류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행정구역이 장수군에 속해 있습니다. 하천 가장자리와 바로 옆 과수원의 풀이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하천 둔치에는 농약 살포차가 세워져 있고 농약병들도 버려져 있습니다. 농약 쓴 거예요? 워낙 거 생각해 푹 깎다 갔는데 써버린 거지 뭐. 이 과수원에서 흘러나온 물은 용담호 유입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하천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30여 가구의 오폐수도 역시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용담호 상류에는 진안군뿐만 아니라 장수군과 무주군도 포함돼 있어 하천을 자율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안군만 자율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았고 장수군과 무주군은 평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용담호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수와 무주의 용담호 상류 지역도 자율관리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진안군, 예를 들어 호수가 있는 지역만 관리하던 것을 이 호수에 영향을 주는 상류 지역까지 관리를 같이 하도록 해서 진안군 관리는 물론 무주도, 장수도 같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용담호 상류에 있는 산 허리가 잘렸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지으려고 산을 깎고 있는 겁니다. 용담호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인데 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용담호 같은 상소원이 있는 지역은 자율관리를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개발을 제한받습니다. 호소 주변 1km, 유입되는 강과 하천 주변 500에서 300m 안에서는 공장과 축사,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제한 범위와 대상이 적지만 수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수변구역을 벗어나면 개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변구역법으로 적법하니까 저희가 닦았죠. 폐수배출 시설이나 뭐시 들어왔을 때는 저희과 협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과 협의가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상수원 유역인데도 일반 시군의 인허가 절차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담호 수질을 자율관리해온 지난 11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랐지만 일부 주민들은 잘못인지 알면서도 수몰 지역에서 불법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와 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담호 상류 지역에는 장수군과 무주군도 있지만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자율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 자율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수원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용담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법에는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의 수질이 호소보다 좋으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담호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천 수질을 1급수로 계속 유지하면 보호구역 지정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행위 제한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상수원 보호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호소 주변 4km까지 보호구역이 됩니다. 이 안에서는 가축 사육은 물론 야영, 양식 등 각종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데 물론 농사를 짓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보호구역 경계에서 유입하천 상류로 20km까지는 공장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용담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진안군 전체 면적의 30%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역의 3분의 1이 규제를 받는다면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자율 관리 지역은 어떤가요? 네, 현재처럼 용담호를 잘 관리할 때는 호소 주변 1km 안과 유입하천 상류 15km까지 주변 500m 안을 수변 구역으로 정하고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진안군 면적의 14% 정도인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보다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수변구역에서는 경작이 가능합니다. 상수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율 관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용담호처럼 자율 관리하는 상수원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이들이 수질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용담호처럼 규모가 큰 상수원이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곳은 충남 보령댐과 김해 대포천 등이 있는데요. 수질은 상수원 보호구역만큼 좋습니다. 특히 용담호 수질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전국 상수원 가운데 5번째 안에 듭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일 텐데요. 용담호 자율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용담호 상류의 한 농가. 정의자 씨가 빨랫감을 모읍니다. 물을 아껴 쓰려고 일부러 빨래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물도 아끼고 설거지는 발효 미생물로 만든 세제를 씁니다. 10년 전 용담호를 식수원으로 쓰기 시작한 뒤부터 바뀐 생활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제 같은 것도 그냥 막 쓰고 이 발빨래 같은 것도 그냥 냇가에 가서 그냥 막 빨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용담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그냥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세제도 이제 이런 요걸 쓰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환경대학에서 교육을 꾸준히 받다 보니 수질 보호는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환경대가 어떤 점이 좋은가 어쩐가 한번 가서 보고 싶었었어요. 다른 건 배운 건 없어요. 이게 뭐 쓰레기 태우지 말기, 뭐 분리수거하기, 뭐 그런 거죠. 뭐 용담으로 인해서 깨끗이 물 아껴 쓰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그래서 우리가 자율도로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잘하십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용담댐물이 깔끔해짐으로써 전라북도 도민에게 맑은 물을 또 공급하려고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이런 순회 교육도 7년째 운영하는 환경대학도 모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6주간을 해서 훌륭한 리더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말에 가셔가지고 주민들을 홍보하시고 또 이렇게 적극 이런 환경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1,300만 명이 먹는 낙동강. 이 낙동강 상류에 김해 대포천이 있습니다. 8.9km를 흐르는 이 작은 하천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건 13년 전.
지난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상수원을 자율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이 1급수 수질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미뤘습니다. 거금이 들어가는데도 지원이 없어가지고 농가 스스로 그 무배출 시설로 만든다든지, 주민들은 물 아껴 쓰기, 빨래 모아하기, 세제 안 쓰기, 세제 이런 판매를 못하게 막았지요. 아예 매대에서 그 제거해버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포천은 달라졌습니다. 하천 주변에 쭉 늘어선 공장들. 3천여 명이 사는 지역에 공장은 1,000곳이 넘습니다. 자율관리를 하기 전에 이미 있던 공장들도 많지만 자율관리 이후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수변구역 밖에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곳곳에 보면 수질에 영향을 주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질 보호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졌습니다. 결국 대포천의 수질은 2급수로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었다가 그게 잘 지속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약속을 했더라도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거나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실패로 되는 거죠. 용담호는 11년째 주민들의 감시와 관리로 청정한 식수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용담호로 흘러드는 하천 수질은 1,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담호 수질도 지난 2005년 자율관리를 시작했던 때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율관리 협약 당시 제시했던 목표 수질보다는 떨어집니다. 법에도 호소의 화학적 탄소 요구량이 2ppm 이하인 기준을 넘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용담호 자율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규제가 더 심한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고 끊임없는 지역개발 요구에 용담호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수질에는 해당 자체는 되기는 돼서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은 드리긴 했는데. 전라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부정적입니다. 수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하고 국민의 의지가 강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질 관리 상태를 보니까 그 수질도 1등급으로 양호하게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용담호처럼 주민들이 자율관리하는 상수원보다 오히려 수질이 더 떨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만큼 개발 요구가 더 강해 불법이 끊이지 않은 탓입니다. 규제를 받는 그 일부 상수원 주변의 소수의 주민들하고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규제를 당하고 그 수혜에 입는 거는 그 하류 지역이나 물을 먹는 사람이다. 규제에 대한 그 정당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고. 상수원 근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류 지역 주민들. 미국 등지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를 통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먹는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도 상수원 보호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뉴욕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뉴욕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상수원 지역에 사는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역관리 프로그램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대한 지원이랄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거든요. 수혜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했던 면에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죠. 100만 명의 식수원 용담호. 같은 물을 먹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릅니다. 거기는 신호등이고 땅도 없잖아요. 못 지키면 안 돼야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요. 전국 시행니까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지정을 해서 환경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나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 바람은 다 똑같습니다.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하기가 힘들잖아요. 후대에게도 좋은 물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앞서 보신 김해 대포천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물이 맑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장이 늘어나는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제한구역 밖에서는 개발을 막을 수 없는 규정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 역시 현재로서는 규제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개발 요구가 있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이 PD 말처럼 현재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만 벗어나면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을 벗어나더라도 개발 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거나 용담호 수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수변구역을 벗어났더라도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규모를 조례에 명시한다든지 현재는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수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행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거름 장치를 만들어야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 보전 대책도 강화해야 되는데요. 진안군과 전라북도는 지난 2005년 용담호 자율관리를 시작할 무렵 수질 보전 대책을 세운 뒤 지금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진안군 환경은 변했는데 수질 대책은 그대로라는 건데요. 대포천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현 시점에 맞는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관리를 하는 상수원도 결국 국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인 만큼 정부의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에게만 관리를 맡기고 환경부는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취재하면서도 느낀 점이기는 한데요. 현행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자치단체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리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자율관리가 상수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도 무조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자율관리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은 큰 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적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보상 체계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앞서 뉴욕시의 생태계 서비스 보상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맞는 상수원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의 인구 밀도가 높아 개발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더 큰 상황인데요. 현재 상류 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기금은 그 규모와 배분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상류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발굴, 그리고 무엇보다 상수원 하류 지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신문에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기사였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심한 곳은 시간당 강사료가 10,000원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한 과목당 강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받는 월 수업료가 평균 28,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치였습니다. 그런데 취재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가 받는 보수가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진짜 힘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정규 수업이 끝날 즈음 이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사람. 매번 찾아오는 학교지만 그때마다 항상 설렙니다. 오늘은 애들하고 어떻게 재밌게 놀아볼까? 일주일 동안 잘 보내고 선생님 만났잖아. 그죠? 인사 시작! 몸과 마음을 열어요. 자, 오, 손가락 왜 다쳤어요? 쭉쭉쭉쭉. 쭉쭉. 방과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강현진 씨. 전주에서 정읍까지 장거리 이동이 쉽진 않지만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점점 커져요.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은 막 나비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막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술교육이 참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참 많은 보람을 느껴요. 하나, 둘, 그렇지. 무용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지난 2005년부터 방과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현진 씨. 풍부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에 아이들도 즐거워합니다. 인사 시작. 몸과 마음을 열어요. 힘들지요. 힘든데 뭐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한바탕 춤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애들이 또 즐겁게 하는 모습 보면 저도 기분도 좋고. 저요? 아이들이 부를 때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첫 수업이 끝나고 쉴 틈 없이 다음 수업이 있는 익산으로 향하는 현진 씨. 가까운 데만 다닐 수 없는 게 어찌됐든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선생님들 강사들은 가까운 데만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리 나가면 그만큼 보람이 더 많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수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뛰어다니는 일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크게 대답해요. 유미, 쿵유미 어딨어? 도연아. 숨 고를 틈 없이 이어지는 수업. 올해로 벌써 11년째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제 뭐 학교 교실 사정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방과후 강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시 이렇게 쉴 만한 공간은 저희한테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중간 피곤하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저희 이제 코디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이제 조금 쉬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들하고 여기 공간에 그냥 있어야 할 때가 많죠.
정읍과 익산에서 정신없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금세 끼니 때가 찾아옵니다. 얘들아, 밥 잘 먹어. 맛있게 먹어.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하면서 매 순간 아이들을 열정으로 대했지만 그녀에게는 교실이 없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처음 시작됐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방과 후 학교. 몇 차례 변화를 겪은 후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돼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워낙 많이 되니까 우리 한국에 또 학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방과후를 함으로 인해서 돌봄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그 방과후를 하고 있는 동안 학교에 아이가 머무르고 있고, 학부모는 그 시간 동안 케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교육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교육받을 권리의 어떤 좀 균등한 수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의 70%가 넘는 학생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해 참여 학생도 프로그램도 증가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3만여 명.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 수는 440여만 명입니다. 하나는 군벌에서. 그렇지. 전라북도의 경우 올 2월 기준 총 6천여 명의 강사가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빨라요, 느려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량이 비정규직 근무자. 이들 중 대다수인 76%가량은 바로 방과 후 학교 강사입니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 강사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과목당, 시간당 강사료가 월 평균 3만 원 남짓, 10년째 큰 변동이 없는 보수입니다. 평균은 지금 받고 있는 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이제 하고요. 방과 후 학교만 한 학교만 출강해서는 생활하는 게 조금 어렵죠. 지난 월요일 익산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겪는 다양한 고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정규 교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의 정식적인 과목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공교육인지 사회인지 헷갈리는 건 우리의 신분이 공적인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무실에 자리 있으세요?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 뭐 있으면 조금 뭐 불편할 것 같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뭐 내가 핸드폰 갖다 놓을 자리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물함 정도는 줘서 선생님들이 컴퓨터 일과 선생님 사무를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복사 한번 하시려면 눈치 보이셔서 못 가고 내가 필요한 물건 바리바리 들고 2층 3층까지 올라다니시면서 근데 다른 분들이 스스로를 그러신대요. 우리는 보따리 장사라고. 방과 후 학교 강사는 법적으로 특수고용직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한 것도 사실. 무엇보다 강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모든 학교에 다 원서를 넣어요. 다 자기가 차로 가서 서류도 다 작성해서 내고 또 내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저희 1년에 한 번씩 서류 내고 면접 보고 내정자 있어서 떨어지고 그런 거에 겪을 때마다 좀 좌절을 많이 해요.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보이자 국회에서도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꾸준히 제시된 것. 일부 강사들이 학교에서 강의했을 때는 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4대 보험도 들을 수가 없고 또 신분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법을, 재정법을 작년 11월 달에 발의를 했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여러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법을 통해서도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한데 모여 수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각 교실에 개인 사물함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개인 사물함이 다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뭐 저의 그런 그 가방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익재단에서는 업무를 경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시스템도 있지만, 강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강사를 공익재단에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해마다 채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일단 공익재단에서 그분들을 관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고용 안정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운데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진 씨의 퇴근길. 하루 종일 쌓여있던 피로가 이제 몰려오는지 발걸음이 꽤나 무겁습니다. 이제 좀 쉬나 싶지만 다시 책상 앞에 앉은 현진 씨.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뭐 다음 날 내일 당장 이제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안 오거나 결석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통화하고 사이도 물어보고, 그래서 늘상 다녀와도 계속 업무의 일상인 것 같아요. 전국 방과 후 권익실현센터가 방과 후 학교 강사 700여 명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지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 중 70%가량이 재계약이 안 될지도 몰라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수업 공간이 부족하다, 휴식을 취할 쉼터가 없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따르면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는 거네요. 그만큼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법적 신분이 애매하다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특수 고용직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방과 후 학교 강사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애초에 강사들이 겪는 고충을 덜어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매년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 같은 건데요. 이 방과 후 학교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교육부가 일선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은 고용 불안 해소, 적절한 보수 등이 담보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는 겁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한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이라는 게 있던데요. 예,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은 공교육의 정상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위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 재단 설립의 여러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인데요. 앞서 보신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 가능할까요? 예, 사실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취임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다 좋은 교육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난해 기준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수 440만여 명, 이들을 담당하는 강사 수는 13만여 명에 이릅니다. 강사 1명당 약 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면 현재 정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그들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오로지 열정만을 강요하는 건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질 좋은 교육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흔히들 말하죠. 11년째 자율관리 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해온 용담호. 처음보다 지역 발전이나 개발에 대한 요구는 분명 더 커졌을 텐데요. 자율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이 현실에 뒤처진 건 아닌지, 올해 평가에서는 꼼꼼히 점검해서 현실적인 수질 보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방과 후 교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내 가족이 일하는 곳을 살피는 마음으로 그들의 처우를 들여다본다면 좀 더 따뜻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전북 맛수맛장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감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전북 맛수맛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